네, 여러분, 형사기록 작성 실무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화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9회 변호사 시험의 기록형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9회 변호사 시험은 종전의 경우와 비슷하게 피고인 김갑동에 대해서는 검토 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피고인 이을남에 대해서는 변론 요지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필요한 경우 설명을 곁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동에 대하여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네, 법조문 70조 3항에 의하면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 합의서를 제출해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제기가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327조 6호에 의해서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된다. 이렇게 검토 의견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정통망법 명예훼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답안을 보면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점 해서 정통망법 70조 2항의 죄는 정통망법이라고 줄여서 쓰라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정통망법 70조 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가 철회되면 형사소송법 327조 6호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 네, 327조 6호의 공소기각 사유 지적을 했고 반의사 불벌죄임을 지적을 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김갑동은 피해자 나부녀에 대한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굳이 필요해 보이지는 않지만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이 사건 공소 제기된 후인 2019년 12월 25일 나부녀는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하였다. 네,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고 결론적으로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서 처벌 불원 의사가 있는 경우로 형소법 327조 6호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된다. 네. 잘 된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답안을 볼까요? 다음 답안을 보면 네, 피고인 김갑동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의 점. 네, 이렇게 다 원래 명칭을 쓰는 것도 좋지만 줄여서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줄여서 쓰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 원래는 이 부분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에 이렇게 길게 쓰는 게 원칙이겠지만 줄여서 쓴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쟁점, 공소기각 사유의 전부, 결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드리면 쟁점, 피고인은 자백을 하나 반의사 불벌죄인 본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 사유의 전부가 문제된다. 네. 자백을 하는 사실을 써주고 공소기각 사유의 전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어떨까요? 반의사 불벌죄이니까 처벌 불원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또는 그에 따라서 어떤 법률 효과가 주어져야 되는지 문제된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사유의 존부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처벌 불원 의사의 존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또는 처벌 불원 의사 표시의 철회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공소기각 사유의 존부는 너무 조금 넓은 개념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피해자 나부녀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년 12월 25일 피고인 김갑동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함. 네. 소결. 본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327조 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표시가 있는 데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에 선고될 것으로 예상됨. 네, 그렇게 쓰면 되겠지요. 이따가 보겠는데 시간이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제목을 달아서 써주는 게 이제 보기에도 좋고 바람직하긴 한데 문제가 여러 문제가 출제되면서 시간이 부족이 예상이 될 경우에는 앞서 본 답안처럼 굳이 제목을 달지 않더라도 띄어쓰기를 통해서 또는 그 논리의 흐름이 그렇게 되면 되는 것이니까 반드시 모든 문제의 제목을 달려고 노력하지는 마시고요. 시간의 안배에 따라서 그렇게 적절하게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자 명예훼손죄에서는 사자 명예훼손죄가 일단 친고죄이다. 사자 명예훼손죄가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가 가능한 범죄라는 것이죠. 형법 310조 1항에서. 근데 사자 명예훼손죄의 경우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227조에 의해서요. 그런데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라는 것은 반드시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반드시 고소장이 제출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구술로도 가능하고요. 피해자 진술조서에 만약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조서에 명시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것도 적법한 고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고 있는 판결이 2011도 4451 판결이 되겠고요. 이 사건의 경우 배우자 나부녀의 처벌 의사가 진술조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한 고소도 있고 그에 의한 공소제기도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고소는 이렇게 적법했지만 고소 취소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공소 제기 후에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327조 5호에 의해서 공소 기각 판결 사유가 되는데 이때 고소 취소 역시 합의서의 제출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해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면 고소 취소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2001도 6777 판결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용한 판례는 여러분이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건의 경우 어떻습니까? 공소 제기 후에 합의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22쪽 기록을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기록 보는 것은 필요할 때 가서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록을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적법한 고소 취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27조 5호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자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 비록 고소장 제출이 되지 않았지만 피해자 진술조서에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있음으로써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데 공소제기 후인 2회 공판기일이죠. 2회 공판기일에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고소 취소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327조 5호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있어서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고소가 적법하게 있었다는 부분을 검토의견서에서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적법한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고소 취소를 검토하게 되니까요. 물론 이 부분이 고소 취소가 적법하지 않으면 고소 취소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는 그런 부분이 고소가 적법하게 있었다는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굳이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문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답변을 볼까요? 네, 사자 명예훼손의 점에서 사자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공소 제기 후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사유가 해당한다. 네, 공소 제기 후 고소가 취소되면요. 근데 고소 취소는 명시적으로 고소 취소하라고 하지 않아도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가 표시되면 인정된다. 이 경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합의서를 제출을 통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을 예로 들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공소 제기 후 2019년 12월 15일 나부녀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나부녀는 사자 명예훼손 사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므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된 경우로 형소법 327조 5 공소기각 판결이 예상된다. 네, 역시 잘된 답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습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보고요. 또 다른 답안을 보면은요, 네, 사자명예훼손의 점 제목을 달았고요. 피고인은 자백하나 친고죄인 본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기각 사유 전부가 문제됨. 앞서 본바와 똑같이 공소기각 사유의 전부라는 것은 좀 너무 일반적이라고 할까? 너무 포괄적이라고 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압축해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고죄에서 고소 취소 여부가 문제된다든지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요. 이 제목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되는 게 좋겠지요. 문제 제기를 했고요. 본 공소사실에 대하여 친족인 배우자 나부녀가 경찰 진술조서에서 처벌을 원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바로 사건 적용으로 들어간 거죠. 적법한 고소가 있었으나 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년 12월 25일 피고인 김갑동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 공소기각 사유가 존재한다. 본 공소사실은 327조 5호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데 해당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의 선고가 예상된다. 네, 잘 쓴 답안인데 문제 제기에서 공소기각 사유의 전부라는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만약에 좀 더 바람직한 것은 적법한 고소 제기가 있었는지 그리고 고소의 취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왜냐하면 네, 이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굳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은 통일된 기준에 의하면은 제시된 기준에 의하면은 고소장 제출이 아니라 진술조서에 처벌 의사 표시가 한 것을 보고 고소를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고소 취소를 고소 취소라는 명시적 표현보다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고소 취소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제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법리가 지금 사실은 약간 누락돼 있는 걸 볼 수 있죠. 고소의 제기는 고소장의 제출이 아니라 진술조서에 처벌 의사 표시로 고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고소의 취소는 합의서가 제출이 되면서 민형사상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가 제출되면 고소의 취소로 볼 수 있다. 이런 법리가 어떻게 보면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ARA, C로 흐름을 이렇게 타 내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습절도의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습절도의 점은 크게 4가지 상습절도가 나왔는데요. 먼저 2017년 11월 19일자 상습절도의 점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상습절도는 4가지 범죄가 출제가 돼서 다소 많은 논점이 출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2017년 11월 19일자 상습절도의 점에 보면 포괄일제 범행의 일부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전에 행해진 범행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치게 되죠. 즉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그려보면 포괄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습절도로 사실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래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렇죠? 사실심 판결 보통 항소를 하면 항소심이 되겠고 1심에서 확정되면 1심이 되겠죠. 사실 판결 상습절도 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전에 범해진 포괄일제, 상습절도의 습벽의 반로로 이루어진 범행들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쳐서 이전에 범해진 범행들이 기소가 되면 A, B, C 모든 범죄가 면소가 돼야 된다는 판결입니다. 면소가 되는 것이 법리죠. 다만 그때는 이 확정된 판결이 포괄일제로 상습으로 처벌을 받았어야 된다. 그런 법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2017년 11월 20일 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선고돼서 11월 28일 날 확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11월 20일 전에 요 무렵이죠. 네, 이 2011년 11월 20일은 요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확정 판결 범죄와 이 부분 공소 사실은 그 전날인 11월 19일 날 범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확정 판결 범죄와 이 부분 공소 사실은 절도 습벽의 반환으로 상습 절도의 포괄일제 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선고일 이전인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확정 판결이 있는 때 해당해서 형사소송법 326조 1호에 따라서 면소 판결이 예상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일제의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 미친다는 점, 법리, 그리고 이 사건이 포괄일제인 상습절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정을 해준 다음에 면소 판결 사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면 되는 사안이죠. 자, 여러분이 쓴 답안을 볼까요? 네, 상습절도의 점에서 2017년 11월 20일 이전이라고 했는데요. 이전 범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볼까요? 절도의 상습성이 발현되어 절도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상습절도가 성립하고 상습절도는 이른바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절도가 되는 포괄일제 관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포괄일제의 일부 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돼서 확정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 선고 전 포괄일제를 구성하는 다른 범죄 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형소법 326조 1호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네, 표현을 좀 다듬을 필요가 있겠지요.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포괄일제로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범해진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 사실이 확정 판결에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표현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답안에서는 그런 표현을 찾기가 좀 어렵지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김갑동은 2017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습절도로 판결 선고를 받았고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돼야 뭐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 거죠. 2017년 11월 20일부터요. 이전 범죄. 피고인 김갑동에 대한 상습절도 공소 사실 중 2017년 11월 19일자 상습절도 범행의 점은 피해자 나이기에 대한 상습절도는 2017년 11월 20일 판결 선고된 상습절도와 포괄일제로서 포괄일제 관계에 있어서 판결 확정의 효력이 미치므로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서 326조 1호의 면소 판결이 예상된다. 전체적인 흐름은 맞았는데 정확한 표현,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범해진 범행이라는 표현이 좀 더 가미가 되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1월 20일 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범죄와 그 이후 범죄로 나누어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논점을 잘 파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의 범에 대해서는 다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답안을 보시면요. 2017년 11월 19일자 상습절도의 점에 대해서 쟁점은 뭐였죠?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부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범해진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행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미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쟁점 제기를 잘 했나 볼까요? 피고인은 자백한다는 말이 꼭 반드시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백하면 그러면
보강 증거 이야기도 나올 필요가 나중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백한다 그래서 전부 유죄가 되는 건 아니지요. 네, 피고인의 입장을 맨 앞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필요한 경우에 적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모든 범죄마다 이렇게 피고인이 자백하는지 부인하는지를 앞에 쓰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쟁점은 상습범인 포괄일제의 일부 범죄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처단되는 경우로서 면소 사유가 존재하는지 문제됨. 이것도 너무 넓고 좀 포괄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검토한 것처럼 문제를 압축해서 쟁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 11월 20일 선고된 상습절도 확정 판결의 공소사실과의 포괄일제 여부, 이제 포괄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주겠다는 얘기겠죠.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처단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네, 그 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있었던 범죄에 대하여 새로 공소가 제기되면 그 공소는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제기된 것이어서 동일한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포괄일제 동일한 사건이라는 표현보다는 포괄일제 관계에 있는 범죄라는 표현이 맞고요. 그래서 기판력이 미친다, 확정 판결의 효력이 미친다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6조 1호 1호에 확정 판결인 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기판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핵심적인 표현이 그렇죠. 사실심 판결 핵심적인 표현은 포괄일제다. 사실심 판결 선고 전의 범죄에 기판력이 미친다. 이런 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 공소사실은 2017년 11월 20일 선고된 상습절대 확정 판결 공소사실과 범행 시기가 근접하고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절차했다는 범행 방법도 유사하므로 근접 범행 시기라든지 범행 방법, 동일한 습격의 발현으로 하나의 상습절도 포괄일제 관계에 있다. 이 부분이 사실은 필요한 검토 부분이긴 한데 잘 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상습범의 관계에 있다, 포괄일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한 부분이죠. 요건 채점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화된 답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본 공소 사실은 확정 판결이 있는 데 해당하므로 형소법 326조 1호에 따라 면소 판결 선고가 예상됩니다. 결론은 맞았는데요. 앞서 본 것처럼 법리를 적을 때 중요한 표현은 뭐라고요? 포괄일제, 그 다음에 사실심 판결 선고 전, 그 다음에 기판력이 미친다. 이런 표현들이 핵심적인 표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들을 위주로 해서 적절하게 적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더 자세하게 쓰는 게 좋은데 아마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건 시간이 상당히 모자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구회 시험에서요. 자, 그 다음 다른 상습절도 범행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12월 그 다음으로 2017년 12월 24일자 상습절도의 점입니다. 이제 이 범죄부터는 확정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데요. 12월 24일자 상습절도에 대해서는 상습절도는 크게 신용카드와 그렇죠? 고향미라는 음식점 운영하는 피해자의 농협카드였죠. 농협카드와 캠코더를 절도를 했는데요. 신용카드 절도 부분은 피고인이 자백도 하고 있고 고향미 진술조서도 있는 등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해 보여서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는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캠코더는요. 캠코더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가 필요하냐 아니냐 견해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범행이 성립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불법 영득 의사의 내용이라는 것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마치 자기 물건처럼 경제지원법에 따라서 수익 처분하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범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 이 부분이 이제 포인트인데,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2000도 3665 판결이죠. 밑에 판결은 제가 참고 판결을 적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는 결국 농협카드 훔쳐가는 것을, 신용카드 훔쳐가는 것을 캠코더가 촬영되는 것을 보고서
증거를 부숴야겠다, 인멸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져 나오는 것이 인정이 되죠. 김갑동의 진술도 그렇고 고양매의 진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캠코더 절도죄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캠코더는 재물손괴죄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예상이 될 수 있겠지요.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는 구성 요건을 달리하면서 절도죄에 대해서 절도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재물손괴죄로 막바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손괴죄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예상된다는 정도로 검토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 여부를 이와 같이 검토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는 것을 각주에 써놨고요. 여러분들은 답을 어떻게 썼을까요? 네. 피해자 고양미에 대한 절도, 네, 신용카드 절도와 여기에 이제 고양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절도와 캠코더 절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일제의 일부인 범죄 사실에 대한 확정 판결이 있으면 판결 선고 후에 범한 범죄와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범죄는 각각의 일죄를 구성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음. 네, 그렇습니다. 별개의 범죄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주는 거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김갑동은 상습절도로 2017년 11월 20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부분 범죄 사실은 12월 24일에 행한 것으로 판결 선고된 포괄일죄와 경합범 관계임. 이 부분 공소사실 유죄가 예상된다. 네, 신용카드와 캠코더를 분리해서 검토를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시점에 판결 선고 시점에 이제 중점을 두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김부친에 대한 절도, 현금 인출 부분, 죄수 이런 나머지 절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답안을 보면요. 네, 2017년 12월 24일자 상습절도 이와 같이 구분을 해서 살펴봐 주는 게 맞습니다.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쟁점을 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자백하였으므로 유죄를 인정할 보강 증거가 있는지 보강 증거가 있는 검토하는 것은 맞고요. 캠코더에 대한 불법 용도 의사 인정 여부와 공소장 변경 여부가 문제됨. 이제 답안을 다 포인트를 다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쟁점을 제기한 것은 굉장히 유력한 답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신용카드 상습절도에 대해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자 고양미의 경찰 진술 조서가 있으면 유죄 판결이 예상됨. 네, 보강 증거로서요. 네,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는 건 맞고, 캠코더 절도 부분은요.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절취한 재물에 대한 불법 용도 의사가 있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불법 용도 의사가 있는지를 보면 피고인은 캠코더에 본인의 얼굴이 적혀 없애버릴 생각으로 가지고 나와 바로 부셔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 고양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네. 그러면 캠코더에 대한 불법 용도 의사는 인정될 수 없어. 상습절도는 성립하지 않음. 이 아까 앞에 본 것처럼 불법 용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를 인멸하거나 손괴할 생각으로 가져 나온 경우 불법 용도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기재가 되었으면 아주 좋았을 사건이죠. 그 부분이 약간 누락된 느낌을 갖게 되고요. 누락되었다고 봐야 되고 캠코더 파손한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는데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는데 본 공소사실 상습절도죄이므로 양죄는 구성 요건이 다르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네, 답안이 잘 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 불법 용도 의사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증거를 인멸, 손괴하기 위해서 나온 경우에는 절취한 경우에는 불법 용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절취라는 표현도 좀 이상하네요. 들고 나온 경우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결론까지 다시 언급할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신용카드 상습절도 부분은 유죄 예상이 되고 캠코더 상습절도 부분은 범죄 사건의 증명이 없어 불법 용도 의사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더 이상 325조 후단무죄
예상되고 검사의 공장 변경이 있는 경우 캠코더에 대한 손괴죄 유죄 판결이 예상. 네, 좋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더 절약할 수 있을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상습절도의 세 번째 부분을 보면 2019년 10월 31일자 상습절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신용카드 절도 부분과 이제 현금 인출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현금 절도 부분, 신용카드를 예금 통장이죠. 예금 통장 절도로 나눠지죠. 부친 소유의 신용카드와 예금 통장을 들고 나왔잖아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에 인출했을 때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어서 이게 핵심이죠. 신용카드를 일시 사용하고 반환한 때에는 불법용도 의사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99도 857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용카드와 예금 통장을 절취해서 사용한 다음에 바로 반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99도 857 판결에 의해서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용 후가 중복이 됐네요. 사용 후 두 개는 지워버리고 반환할 의사로 가져간 사실이 인정이 되고요.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할 수 없어서 325조 후단 무죄죠. 불법용도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325조 후단 무죄가 보는 그 불법용도 의사에 대한 증명이 없기 때문에 후단 무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금 통장을 절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신용카드와 좀 달리 봅니다. 그렇죠? 타인 예금 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 인출한 후 바로 예금 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인출된 예금액만큼 예금 통장이 가지는 예금액 증명 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와는 다르죠. 그래서 2009도 9008 판결을 거기 예로 들어놨고요. 예금 통장에 대해서 왜 불법용도 의사를 인정하는지 살펴보시면 되고 이 사건의 경우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예금 인출 후 바로 반환하였지만 이 경우에는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돼서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직계혈족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법 344조 328조 1항에 따라서 친족상들에 해당하고 형 면제 판결이 예상이 됩니다. 네. 형 면제 판결은 유죄 판결의 일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유죄 판결에는 그래서 형을 선고하는 판결, 그렇죠? 징역 1년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형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하는 형 면제 판결도 유죄 판결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형 면제 판결은 유죄 판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형 면제 판결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답안이 작성이 되면 아주 훌륭한 답안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썼을까요? 네. 피해자 김부친에 대한 절도로 이렇게 범행을 특정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앞서 본 것처럼 날짜로 특정하는 몇 월 며칠자 절도 이렇게 하는 게 더 실무에 부합하는 기재가 됩니다. 김부친에 대해서는 344조에 따라서 332조의 상습절도에도 친족상간 특례가 적용이 된다. 네, 친족간 특례가 먼저 적용된다는 법률을 썼고요. 직계혈족의 경우 형이 면제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친족상들에 대한 법리, 그 다음에 사용절도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법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죠.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0월 31일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절도했는데 피고인 김갑동이 사용 후 제자리에 돌려 이는 사용절도에 해당하고 절도죄 구성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이 논리가 맞았는데 예금통장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예금통장에 대한 법리를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참조 판례를 제가 실어놨지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는 그런데 C는 결론은 공소사실 범죄 구성하지 않는 게 형법 325 전담무죄다. 불법용도 의사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서 후단무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네. 신용카드를 사용한 절도한 부분과 예금통장을 절도한 부분을 구별해서 다뤄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잘 익혀놓으시기 바라고요. 현금 인출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다른 학생은요. 네, 2019년 10월 31일자 상습절도 이와 같이 날짜로 특정해 주는 게 훨씬 실무에 부합하는 표현입니다. 쟁점 신용카드 예금 통장에 대한 불법 영득 의사 인정 여부. 네, 이게 결론을 다 알고서 이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결론을 다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 인출 시 피해자의 특정과 피해자의 특정까지요. 공소 사실에는 지금 예금 통장하고 신용카드의 뭐죠? 피해자는 김부친인데요. 친족상도의 적용 여부 등이 문제된다. 신용카드와 예금 통장 자체를 훔친 것이니까 피해자 특정 여부가 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했는지 보실까요? 신용카드 예금 통장에 대한 불법 용도 의사의 인정 여부. 타인의 재물을 일시 사용하고 반환하는 것은 사용절도라고 하는데 네, 사용절도의 개념을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네. 불법용도의사 사용절도는 불법용도의사 없어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 예외적으로 처벌할 뿐 원칙적으로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네. 사용절도에 대해서 썼는데요. 불법용도의사 있는지 여부가 신용카드 예금 통장을 절취해서 사용한 후 일시 반환한 경우에 문제된다. 이것이 더 이 사건에 구체적으로 부합하는 문제 제기가 되겠죠. 이렇게 사용절도 일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네, 일로 바로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불법용도의사의 여부가 문제된다고 여기서 썼으니까요. 이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서비스를 받아 이를 수령한 경우 이로써 신용카드 자체가 갖는 경제적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렇습니다. 그 후 신용카드를 반환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절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용도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네, 이 사용절도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하면서 계속 사용절도를 인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시간의 효율성을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러나 예금 통장을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예금 통장에 갖는 예금액의 증명 기능 맞습니다. 나중에 판례 잘 읽어보시면 예금액의 증명 기능이라는 인출된 예금액만큼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가 예금 통장을 사용한 경우 그 예금 통장을 반환했다 하더라도 절도죄를 인정하는 핵심적인 근거이지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불법용도의사가 인정돼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현금 인출기에서 절취한 예금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한 경우 피해자. 이것은 이제 뒤에 나오는 계속해서 피해자 신한은행이라고 공소사실을 보시면은 공소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부터 공소장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공소장이 이제 여기 있죠. 그래서 상습절도의 부분을 보시면 상습절도 1, 2, 3에서 세 번째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피해자 김부친 소유라고 이미 예금통장과 신용카드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고 상하에 가면 그와 같이 훔친 카드를 이용해서 피해자 신한은행이 관리하는 이라는 표현을 써줬어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피해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답안을 썼는지 같이 보시면요. 현금 인출기에서 절취한 예금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현금 인출한 경우 피해자 타인의 예금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 인출기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현금 인출기를 피해자의 현금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반하는 것으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고 피해자는 관리자는 은행이 됨. 이것은 김부친 소유의 절도죄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온 것처럼 피해자 신한은행이라고 특정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필요가 없는 이 문제에서는 이번 기록에서는 필요가 없는 기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친족상돌의 적용. 피해자는 김부친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그 설명이 나와야겠죠. 본 공소사실 중 이거는 줄 쳤다가 되살림이라고 써놨네요. 되살림. 친족상대의 적용 및 소결. 신용카드 상습절도 부분은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소법 325 수단 무죄 판결이 불법용도의사에 대한 증명이 없어서 신용카드 부분은 무죄 판결이 되는 거고
예금 통장 상습절도 부분은 절도죄가 성립을 하는데 여기서 검토해 준 거하고 이게 모순되지 않는지 살펴보세요. 친족 상대를 논하는 거하고 이 피해자가 은행이라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요. 친고죄가 성립하나 친족 상대가 적용되는 결과 형면제 판결이 현금 인출기에서 수령한 현금에 대해서는 은행과는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친족 상대가 적용될 수 없어 절도죄 유죄 판결 선고가 예상됨. 네. 앞에 뒤에 나오는 현금 인출 부분이 뒤에 나올 줄 알았더니 현금 인출 부분하고 같이 됐군요. 그래서 제목을 볼 때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2019년 10월 3일자를 31일자라고 해서 피해자 김부친에 대한 예금통장 신용카드 절도 부분과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현금 인출 부분이 같이 검토되었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래서 현금 인출기에서 수령한 현금에 대해서는 친족 관계가 없으므로 친족 상대가 적용될 수 없어 유죄 판결 선고가 예상이 된다. 네, 그렇게 검토가 됐네요. 그럼 말 나온 김에 같이 그 부분도 봐야 되겠지요. 현금 인출한 부분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금 통장 절도까지 봤고 2019년 3월 31일자 절도점 중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 자동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취득한 행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배를 배제하고 현금을 자기 지배에 옮겨놓은 것이 되므로 절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네, 예금 통장을 이용해서 인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99호도 997 판결에 보시면 그런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유죄 판결 선고가 피해자가 신한은행이므로 친족 상대를 해당하지 않아서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된다. 라고 검토가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각주 3에도 써놨습니다만은 피해자가 신한은행이라는 부분을 굳이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공소사실에 공소장에 이미 아까 공소장을 살펴본 것처럼 피해자 신한은행이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답안은 나름대로 이제 10월 31일자 범행을 묶어서 설명을 하면서 예금 통장이나 신용카드 절도 부분과 현금 인출기 서비스 받는 부분을 나름대로 분리해서 써서 출제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것을 한꺼번에 논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의미가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아까는 예금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절한지를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같이 쓴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논증을 한 것으로 서술을 한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답안을 보면요. 네. 현금 인출 부분. 절취한 예금 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지급기에서 예금 인출하고 현금 서비스 받아 현금 인출하는 경우 그 피해자는 현금 지급기 관리자임. 절취한 예금 통장 신용카드가 직계혈적의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는 현금 지급기 관리자이므로 친족 상대의 적용이 없다. 네. 따라서 이 부분 유죄가 예상이 된다. 네. 이 정도로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출했다는 부분이 이제 판례에서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런 표현이 들어가면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지요. 죄수는 피해자 고양미에 대한 상습절도와 현금 지급기 관리자의 피해자는 상습절도는 포괄하여 일제로 상습절도로 처벌될 것이다. 그렇다면 2017년 12월 19일자 상습절도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로 326조 1호의 면소 모든 이제 상습절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준 겁니다. 24일자 상습절도와 31일자 상습절도 중 현금 인출 부분은 유죄, 2019년 10월 31일자 예금통장 신용카드 절도는 전담무죄. 그래서 상습 판결 확정 후에 대해 범죄, 이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 이 두 번째 부분이 되겠죠. 제가 다시 펜을 바꿔서 설명하면 이 부분, 빨간 줄을 치고 있는 이 부분은 유죄로서 상습절도로 인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의 주문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제 출제 포인트 여기까지 잘 검토를 했고요.
출제자의 의도를 다시 한번 보면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신용카드 예금통장 절도 부분은 포괄일죄로서 2019년 10월 31일 범행이 종료가 됐잖아요. 그래서 앞서 봤던 2017년 11월 28일자 확정 판결 범죄 이후의 범죄로서 한 개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한편 예금통장 부분은 형이 면제가 될 것이고요. 이런 답안을 이제 원칙적인 답안으로 예상을 한 것이고, 출제자들은 만약에 상습성을 부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절도의 상습성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습성 유무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2008도 11550 판결의 입장인데요. 판결을 다 읽지는 못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런 논리 전개가 가능합니다.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는 면소가 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범행, 10월 30일자 범행은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쳐서 현금 인출기에서 인출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하나인 거 아니냐. 그리고 2017년의 범행으로부터 2년간의 기간이 있다. 동기와 수단과 방법 등이 달라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이 부분을 그냥 읽겠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정리하려니까 어려워서요. 2017년 12월 24일자 범행은 상습절도 전과의 범죄나 2017년 11월 19일자 범행과 근접한 시점의 행위로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19일자 범행은 면소가 된 것이고 2029년이 아니라 2019년 10월 31일자 오타가 있네요. 자, 범행과 기간의 격차가 있는 하나의 죄만 남은 상태다. 그리고 2017년 12월 24일자 범행 중에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신용카드 한 장일 뿐이다. 근접한 2017년 12월 24일자 범행 중에서 인정되는 것은 신용카드 범행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범행도 그 신용카드도 결국 이을남에게 시켜서 사용한 것이라서 상습성이 부인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부가적인 이유를 들어서 상습절도가 무죄라고 쓴 답안도 고려해 주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단순절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것이죠. 상습절도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주장하는 답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검토한 것처럼 저희 학생이 쓴 답안 둘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할 수가 없었고요. 볼 수 없었고 과연 이렇게 쓴 답안이 얼마나 많을까 의심은 되는 그런 답안이지만 그런 논리 구성도 가능하겠지만 변론 요지서 같으면 오히려 이런 식의 답안이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검토 의견서라면은 상습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이런 상습성을 부인하는 답안은 많지 않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면서 조금 수험생에게 요구하기에는 조금 너무 좀 어렵다고 할까? 심화된 느낌이 든다. 이렇게 평을 하는 것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서에서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해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 침입을 한 경우 그 주간에 주거 침입한 행위는 상습절도와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한다는 것이 2015도 8169 판결의 내용입니다. 역시 판결 내용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요. 왜 별개의 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주거침입, 건조물 침입죄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되는데 다만 이 범행도 판결 확정 후의 범행이기 때문에 39조 1항에 의해서 형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처벌받았다면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해서 지금 이 범행 일자가 어디 있습니까? 건조물 침입의 범행 일자가 이해 가 1항기죄와 같다는 거니까요.
이해 가 1항이라는 것은 2017년 11월 19일자 범행이잖아요. 이것은 판결이 확정된 위에 있죠. 2017년 11월 20일 선고가 돼서 2017년 11월 28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죄잖아요. 그래서 39조 1항에 의해서 사후적 경합범으로 취급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건조물 침입의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까요? 상습절도의 범행을 위해서 건조물에 침입할 경우 그냥 단순히 건조물에 침입할 경우가 아니고요. 주거에 침입한 경우 건조물도 이제 주거 침입죄 하나의 태형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핵심적인 논거가 지금 빠져 있어요. 판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논거가 무엇인지 상습절도죄와 건조물 침입죄는 별죄를 구성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 핵심적인 논거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피고인 김갑동 유죄 예상이 된다. 네, 그 정도로 살펴보고 그 다음 다른 답안은 이제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요. 건조물 침입죄에 대해서 쟁점 상습절도범이 범행을 위해 주간에 주거 침입 시 주거 침입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그리고 2017년 11월 20일 선고된 상습절도 확정 판결 기판력이 주거 침입죄도 미치는지 여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쟁점을 잡았네요. 주된 쟁점 이거죠. 첫 번째 쟁점이 주된 쟁점입니다. 두 번째는 기판력이 별개의 범죄라면 당연히 미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쓰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이런 기재가 가능할지 좀 더 압축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수관계에 대해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지 야간 주거 침입절도 형법 330조의 구성요건과는 달리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절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이라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상습절도죄와 주거 침입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주간에 침입하여 한 경우 실체적 경합범. 그 근거는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판례의 입장과 비교해서 비교적 잘 정리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주거 침입죄에도 미치는지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이라면 당연히 그 포괄일죄 상습절도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대상은 아니지만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전에 범한 범죄로 경합범 처벌에 따라 형의 감면 사유가 인정된 39조 1항의 사후적 경합범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기판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거거든요.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그래서 본 공소 사실은 유죄이나 형의 감경 또는 네 맞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제목을 달아가면서 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제 문제로 돌아와서 여전법 위반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신용카드를 현금 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해서 현금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신용카드 절취한 후 사용하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서 불가발적 사후행위가 되지 않고 카드를 절취한 범인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에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에 해당한다. 네, 그래서 앞서 9호도 997 판결에서 위에 참고 판결을 적어놨고요. 밑에 역시 참고 판결을 적어놨습니다. 범죄가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에서 그 여신전문 또한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반드시 유죄로 처벌받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9호도 857 판결의 내용을 역시 소개해놨고요. 그런 법리들 하에서 이 사건의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점을 어떻게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는지 볼까요?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신용카드 본래의 기능인 신용을 이용한 거래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범죄 성립한다. 그런데 피고인 김갑동은 현금 서비스를 인출하였기 때문에 본래 신용카드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무죄가 된다. 이런 논리 전개도 가능하긴 한데 왜 이것이 옳다고 할 수 없는지 참조 판례를 참조해서
연구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앞에 적어놓은 판례들을 잘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전법 위반의 점이 출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기출문제에서 있었지요. 두 번째 답안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 여전법 70조 1항 제3호 도난의 사용 절대 객체가 된 점 신용카드가 포함되는지 문제됨. 그래서 분실 또는 도난의 의미 이렇게 자세하게 쓸 수 있는지는 역시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여전법 70조 1항 제3호의 분실 또는 도난 된 신용카드는 소유자의 그러니까 소유자 또는 잘 읽을 수가 없네요. 이제 시간이 많이 촉박해졌었나 봐요.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되는 신용카드를 의미한다. 이때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이것도 아마 점유자겠네요. 그럼 같은 표현이니까요.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점유를 이탈한 카드를 회수하거나 그 점유를 점유를 배제한 자가 별도의 유죄 처벌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아니함. 네, 무슨 말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겠는데 앞서 인용했던 역시 판례 입장을 잘 이해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이 예상된다는 거. 네, 결론을 마쳤고요. 결국 현금 지급기에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그 경우에 신용카드를 훔친 사람이 반드시 유죄로 처벌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두 가지 핵심적인 논거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사기의 점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의 점에 대해서 보면 이제 마치 태블릿을 살 것처럼 종업원을 기망해서 종업원한테 태블릿 기망했다는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종업원에게 얘기해서 태블릿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다른 손님하고 이제 주의가 산만해진 틈을 타서 들고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 경우에 과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있는 것이냐,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는 것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피기망자는 종업원이고 재산상의 피해자는 그 가게를 운영하는 주전자라는 사람이었겠죠.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피기망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구사도 1575 판결의 내용입니다. 여기 구사도 1575 판결의 내용을 소개를 해놨고요.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과장해서 물건을 건네받은 후 부주의한 틈을 타서 가져간 것이라면 처분행위로서 점유의 이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유를 침탈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구사도 1487 판결의 입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구사도 1487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러한 법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기망자와 재산상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를 굳이 논할 필요가는 없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각주사에 써놨습니다만은 출제자의 본래 의도는 이런 것이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피기망자가 처분 권능은 있다. 출제자의 의도에 따를 경우 처분 권능이 있다는 것을 검토해주고 그 다음에 처분행위로서의 점유 이전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무죄다.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담무죄나 후담무죄 다 주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절도죄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공소장 변경이 예상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도 사기죄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절도죄로 그냥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썼을까요? 네, 사기의 점에 대해서 제3자를 기망해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 제3자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 이 표현을 조금 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 판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처분 권능이나 처분할 지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이 된다고,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표현을 판례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숙은 피해자 주전자의 피용자로 종업원으로 피고용자로 어리숙에 대한 기망행위는 주전자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정이 된다. 구매할 의사 없이 가지고 나온 것은 불법용도 의사 인정이 되고요. 그러면 공소사실 유죄, 불법용도 의사, 사기의 점에서의 불법용도 의사가 인정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처분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는 무죄, 절도죄로 공소장 변경이 예상된다고 답안을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답안을 보면 사기의 점, 맹점, 태블릿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넘겨받은 행위가 사기죄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장 변경 없이 절도죄로 처벌 가능한지, 네, 문제가 됩니다. 사기죄 처분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이 마치 태블릿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어리숙으로부터 태블릿을 건네받아 가지고 나온 경우, 피고인이 도주하기 전까지는 아직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건 이제 그 판례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서 네, 괜찮습니다. 아직 점유 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피해자의 점유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사기죄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점유 이전이라는 처분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따라서 사기죄는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법 325조 후단 무죄 판결.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이므로 절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 후에는 절도죄 유죄 판결이 예상이 된다. 네, 검토가 잘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변론 요지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좀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참조 판례가 들어가면서 더 양이 많게 느껴질 수 있는데, 참조 판례는 어떤 핵심적인 근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습절도가 4개 정도가 되고, 또 절도 내에서도 절도의 객체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예년에 비해서 검토할 점이 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시간 부족을 느꼈을 가능성이 많고, 또는 쟁점에 대해서 판단을 누락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것이라고 평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변론 요지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